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의 1980년대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습니다만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또 군사독재에 맞서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다쳤죠. 하지만 이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이라 말 한마디 또 함부로 못했던 시절입니다. 살벌했던 바로 그때 그 시절, 이 작가 김홍신 씨 소설 인간시장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장총찬, 홍길동, 임꺽정, 일지매를 교묘하게 섞은 인물로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회악을 통쾌하게 처단했죠. 당시 독자들 장총찬의 활약에 대리만족을 느꼈고 인간시장 무려 100만 부가 팔리면서 우리나라 최초 밀리언셀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 그 장총찬을 탄생시킨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 충남 논산에 이번에 지필관 또 문학관을 개관했네요. 오늘 김홍신 작가를 함께 만나봅니다. 김홍신 작가는 197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1981년 주간한국에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폭로한 작품 인간시장을 연재했습니다. 소설 인간시장은 단행본으로 출시된 이후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한국 출판 사상 최초로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김홍신 작가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16대 국회의원까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헌정 최초 8년 연속 의정평가 1등 국회의원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인간시장, 칼날 위의 전쟁, 바람, 내륙풍, 난장판, 대발해, 삼국지, 인생 사용 설명서, 단 한 번의 사랑, 바람으로 그린 그림 등이 있습니다. 올해로 등단 43주년을 맞은 김홍신 작가는 한국소설문학상, 소설문학작품상을 수상했으며 대하소설 김홍신의 대발해로 통일문화대상과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장편소설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한국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논산 출생이세요? 예, 태어나기만 공주에서 태어났고. 공주? 예,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수할 때까지 전부 논산에서 있었죠.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고향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논산에 지필관, 문학관 개관.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필관은 뭐고 문학관은 뭐예요? 지필관은 이제 작가가 글을 쓰는 이제 집인데요. 네.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쓰는 데가 따로 있지만 문화생들이나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은 밥만 먹여주지 않고 숙소를 모두 제공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 그다음에 사랑방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그 문학회나 뭐 신앙송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이 지필관이고 문학관은 그 생존 작가이지만 그야말로 기념 문학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쓴 제 모든 작품, 글, 말하자면 자료, 그 기사 이런 것들 전부 전시를 해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 그게 문학관입니다. 지필관에 그럼 주로 계세요 요즘?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지. 왜냐하면은 그동안 서울 생활이 너무 오래 길어서 서울 떠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필관은 김홍신 작가만을 위한 지필관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방을 빌려주고. 아마 그동안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지금 거기
그 작가 지망생 분들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하십니까? 예, 아직은 초기니까 초기. 아직은 문의만 많고 실제는 와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그 집필관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네. 와서 앞으로 글 쓰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이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문학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으셨어요? 지금 문학관은 한 300 제곱 그러니까 그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평수로 보면 한 300평? 300평. 예. 그러니까 몇 층짜리예요? 3층입니다. 3층. 그리고 지하 1층은 이제 강연장하고 거기서 그 인간시장 같은 거는 영화를 가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영화를 예. 상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이 다 전시관식이에요? 그렇죠. 전시관식이고 그다음에 그 일반 독자들이나 아이들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고 메모나 글을 읽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습니다. 네. 거기 전시 그 300평 규모가 되는 3층짜리에 그동안에 쓰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전시하실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동안 쓰셨던 작품 같은 걸 다 그대로 집에 갖고 계셨었어요? 제가 그 지하에 그 방이 3개가 있었는데 1층에 옛날에는 그 동파이프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거의 지하에 있는 책 한 1만여 권을 자료하고 이렇게 없는 바람에 초판본이 없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하자면 이제 헌책방을 뒤져서 초판본을 좀 많이 구했는데 못 구한 것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쓴 게 136권인데 136권? 예. 그 전체를 큰 벽에 일일이 전체를 진열해 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원고지에 만년필로 쓰신다면서요? 예, 아직도 저는 만년필로 쓰고 그렇게 있는데. 쓰셨던 그 원고들도 그대로 다 있어요? 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 신문사나 잡지사에 주면 그냥 끝났거든요. 되돌려 받질 않고? 되돌려 받질 않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절에 그쪽에서는 이제 창고가 많지 않을 때니까 전부 없앴죠. 그러다가 그 일정 기간 그러니까 한 거의 90년대 들어서 이제 일부 그러니까 원고를 팩스로 보내도 될 때부터는 그렇죠.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시장에 이른바 우육필 원고는 지금 없군요.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쉽네요. 136권 또 그 육필 원고 일부 또 관련된 자료들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문학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문학관하고 조금 다른 것은 현대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인터넷 그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단순한 말하자면 전시 공간이 아니고 컴퓨터로 검색해서 그렇죠.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문학관 개관하면서 자료 찾느라고 집 구석구석 뒤지다 보면 희한하다 이런 게 다 있었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전혀 모르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계엄 때요. 1980년, 79년 계엄 때 이렇게 소설을 썼는데 그 계엄사에서 검열 도장을 딱 찍으면서 연재 불가 또는 연재 보류 게재 보류 뭐 이런 빨간 도장으로 찍힌 거 이런 게 나왔고 그런 건 발표 못했던 거군요.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자료를 찾은 것 중에는 옛날 그 저를 위해서 이제 글 써준 분들의 이제 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억을 못했는데 선배분들이 써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재를 하지 않고 원고를 썼는데 너무 고색창한한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60년대 대학 다닐 때 썼던 거 그 다음에 대학
그때 그 상 받은 거, 그러니까 소설로 상 받은 사진과 자료, 상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건 일반 대중한테는 발표가 안 됐을 건데, 그죠? 예, 안 된 겁니다. 차지에 그거 좀 쭉 다 묶어서 미발표 원고 책으로 좀 내시죠. 그러니까 미발표 원고가 책을 낼 만큼 분량은 아니고, 그러니까 책 내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내려면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의미가 좀 그대로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어서 네. 아직은 그냥 네. 그대로 네.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문학관 지으려면 돈도 꽤 들었을 텐데. 예. 제가 그 인복이 많아서 예. 세상에 끼친 공덕은 적고 남한테 인정을 베푼 건 적은데 받은 게 이번에 너무 컸는데 후배가요. 예. 그 고향 후배가 예. 1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논산 시장님하고. 근데 이제 시에서 문학관을 지어주려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회 통과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짓고 나면은 의회에서 이제 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난망했는데 그 후배가 돈을 벌더니 그럼 좋다. 제가 30억 원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저는 말리고 그 사람은 아니다. 제대로 짓겠다. 해야 된다. 네. 자기 이름도 빼달라. 그래서 6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제 이름의 앞자 홍. 그 사람 후배의 이름 앞자 상. 그래서 홍상문화재단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기억해서 지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후배를 두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인간시장 얘기를 좀 예. 처음 그 연재를 시작하실 때 주인공 장총찬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어요? 본래는 장총찬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계엄사에 끌려가서 도둑놈과 도둑님이라는 꽁트집 때문에 갔는데 도둑놈과 도둑님. 예. 그러니까 도둑놈은 이렇게 보통 나쁜 인간을 얘기하고 도둑님은 이제 고위층 인사들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80년 그렇죠 말에 그 전량 압수당하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조사를 받으면서 이 글을 그 소설을 쓰면서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으로 지었습니다. 권총. 예, 권총 쳤다. 그랬는데 그 검열에서 이름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성만 살짝 장씨로 바꿨습니다. 장총찬. 근데 그랬더니 통과됐어요? 예, 권총찬은 알아듣고 장총찬을 못 알아듣더만요. 장총은 못 찬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아마 M1이나 뭐 M16이나 뭐 칼빈 이랬으면 알았겠죠. 근데 이제 장총찬이니까 뭐 이런 이름도 있나 보다. 근데 그 시절에 옛날에는 왜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습니다. 인명 전화번호부. 거길 전부 찾아봐도 그 장총찬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권총찬에서 바뀐 이름이 장총찬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그걸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잘 된 것이죠. 사람들 심리 속에는 권총찬보다 장총찬이 성능이 좋고 사거리가 멀고 그런 의미 때문에들 더 열광을 했지 싶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그렇고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 깔려있는 권력과 부조리와 비리와 이런 것들을 통쾌하게 해결하는 어떤 사나이. 이런 구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참 어목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80년대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 없는 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말은 못하고 울분에 쌓여서 분노가 그다음에 이제 군사 독재에 대한 그 말하자면 어떤 징치하고 싶은 욕구
욕구 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까를 그때 생각했는데 그거를 바로 그 전곡을 찌르면은 뭐 연재도 뭐 글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은유를 해서 풍자해서 이렇게 썼던 것인데 이 인간시장은 물론 제가 썼지만은 상당 부분을 검열관들이 손질하고 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빼먹고 그랬어요. 이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공동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피해 가려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들과의 그 신경전, 네. 신경전, 네. 말하자면 정신적 전쟁이죠. 그걸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나마 연재 불가, 연재 중단 이런 조치까지는 안 갔군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예. 연재 부분 그 중단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인간시장을 연재하면서 인간시장은 본래 22살에 자서졌는데 책을 낼 때는 인간시장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근데 매년 23살에 자서전, 24살에 25살 이렇게 그 주간 한국에 바꿔서 연재를 했는데 그걸 하는 동시에 제가 이제 일간스포츠의 바람 연재할 때 한 20여일치가 그 노사 분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일을 하는 여성 직공들 옛날에 직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분들을 노조를 못 만들게 말하자면 이제 그 깡패들을 시켜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뭐 70년대 YH 그거 연상해서 사건, 쓴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때 YH 사건인데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 취재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연상해서 썼는데 그걸 갑자기 겸 그쪽에서 못 쓰게 해가지고 신문사에 가서 제가 하루치만 써서 주고 오고 20여일치는 이제 그쪽에서 전부 없애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참 우여곡절 많았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대곡 같은 소설은요. 대곡? 네, 대곡 대신 운다 하는 뜻의 소설은 말하자면 이게 빨갱이 작품이다. 뭐 이런 식까지 해서 그랬겠죠.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작가들이 그랬죠. 그 시절은 전부 그런 모진꼴을 당하면서 글들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검열관들은 근데 인간 시장을 자기들이 내가 먼저 검열할래? 뭐 서로 경쟁했다면서. 서로 뒤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 ROTC 동기생 중에 검열단에 있던 그러니까 정훈 장교인데 거기 있던 친구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제 소설이 오면은 서로 먼저 보겠다고 그 얘기를 그 뒤에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그걸 당신들이 먼저 읽으면서 당신들이 무엇을 손질할지 나는 알고 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뭐 이야기를 엉터리로 바꿔놓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주 엉터리로 바꾸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그 단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군사 정권의 문제라든지 정권을 직접 공격한 대목은 다 빼겠죠. 거의 다 뺐는데 참 묘한 것이요. 미처 못 빼는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만 계속 본다면은 한 사람이 계속 본다면은 그걸 알 텐데 돌아가며 보니까요. 오는 순서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경제, 종교, 정치, 법조계 뭐 온갖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다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언론계까지. 직접 다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거 쓰셨다고 들었어요? 상당 부분을 많이 했는데요. 다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 취재가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저 언론사 간부들로 물론이고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얘기해주고. 어디 가면 무엇이 있다 한번 가봐라. 그럼 이제 현장에 가서 예. 취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걸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직접 현장이 아니고 그걸 경험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네, 네.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로 가상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네. 읽다 보면 이건 누구 얘기네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꽤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은 안 당하셨어요? 많이 당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전화에 협박 전화, 그러니까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그 담 너머로 제가 주택에 살았는데 이 장작개비라고 그러죠. 네, 네. 이게 끝에 손뭉치를 붙여서 이렇게 헝겊해서 왜 기름 묻어가지고 손잡이 쪽에는 이렇게 협박 편지가 들어있는 게 있고, 불 지르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죽이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예. 저는 이제 바쁘니까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고 집 전화 아닙니까? 예, 예. 아내에게 협박 전화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자인데 잡아다가 어떻게 하겠다 너를. 이것까지는 여자가 참아요. 근데 못 참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 애들을 유괴해서 죽이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애 엄마가 심장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애들 들고 도망도 가고 그런 경우 참 가슴이 아프니까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 쓸 수 없냐. 좀 살고 보자. 예. 근데 하도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쫓아왔어요.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너 왜 그러냐. 좀 우리도 좀 살자.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이고. 바른 소리 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눈을 안 보고 며느리한테 저놈을 정말로 내가 저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들고 살아라. 이러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어머니한테 세월이 지났지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문 사회면 기사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장총찬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꽤 있었다고요. 장총찬이 제가 잡은 적도 있습니다. 어디서 잡으셨어요? 저기 이태원에 조그마한 그 술집에서 잡았는데 마침 후배가 거기 갔는데 자기가 장총찬이라고 자랑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쫓아갔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잘 만났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를 얘기를 어떻게 알고 썼느냐. 술값을 달라. 근데 그게 밉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술값을 주고 왔어요. 예. 많지 않은 돈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짜 김홍신이 여러 명 있었죠. 그래서 여러 명이나? 여러 명 있었죠.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우리 예. 집을 어떤 여성이 찾아왔어요. 예. 찾아와서 저를 딱 보더니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예.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다니면서 옛날에 왜 이 텔레비전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홍신 그러니까 자기가 김홍신이라고 하니까 사기를 친 거죠. 네, 여성에게 네, 이것저것. 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 이제 애엄마가 이제 달래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잡아야죠. 잡아서 처벌을 해야죠. 근데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것이요. 제가 뭐까지 잡으러 갔느냐면 인간시장이라는 책이 이렇게 팔리니까 그 동대문 이런 데 좌판에 리어카에다가 저걸 팔아요. 인간시장을 파는데 그 겉만 인간시장이고 안에 내용은 아주 야한 이상한 글들. 음란 서적? 음란 서적이죠. 그걸 표지를 이제 제 인간 시장을 덮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게 가서 잡았는데 그 사람은 누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배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걸 처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1981년부터 연재를 시작하셨고 80년 말입니다. 80년 말. 예, 예. 언제까지 연재가 됐죠? 그게 그 신문사는 5년간 5년. 연재가 돼서 5년 동안 이제 10권의 책이 나왔죠. 네. 그리고 10권이 나온 뒤에 좀 쉬었다가 출판사에서 10권을 더 만들어 봅시다. 일종의 시즌 2. 예. 그래서 이제 인간시장 2부 해서 또 10권을 그거는 한 거의 3년 정도 네. 썼습니다. 그럼 합해서 20권. 예. 네. 지금까지 모두 몇 부 팔렸는지. 공식적으로는 560만 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60만 부. 만 부. 예, 예. 우리나라 최초니까 밀리언셀러 돌파 이후에도 엄청나게 팔린 거군요. 그게 2년여 만에 100만 부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10만 부 돌파를 했고. 네, 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까먹는 게 많은데요. 제가 인간시장 그 한 달 반 만에 제가 81년 9월 1일 날 책이 나왔는데, 네. 그 10월 달 그 제가 운전면허증이 81년 10월 운전면허증인데, 예, 예. 그걸 운전면허를 급하게 딴 이유가 출판사에서 그 포니2라는 게 나왔어요. 네, 예. 그 오토매틱. 예, 예. 그걸 사줬고, 그 다음에 2년여 뒤에 스텔라라는 게 좀 큰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걸 사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81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는 좋아졌나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 크고 더 비겁하고 더 잔인하게 나빠진 부분, 이게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잘한 것들은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CCTV, 네, 그다음에 네. 시민운동의 활성화, 그다음에 언론의 그 활성화, 그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언제든지 유튜브나 이런 그렇죠. 데서 고발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선거운동도 대한민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가장 공정한 기관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 검찰의 권력 유착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이게 들키지 않게 네. 깨끗해진 것 같지만은 실제 속으로는 이제 더 크고 더 나쁘게 못된 짓을 하고 나빠진 거. 이게 이제 아직 꽤 남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시장 시즌 3 쓰셔야 되겠는데요. 내일 마저 그 얘기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김홍신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